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번째로 발표를 맡은 비밀집단의 첫 번째 발표자 이수경입니다. 앞에 분들이 발표를 너무 잘하셔서 지금 너무 떨리는데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후 데이터, 모델링, XAI,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팀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팀은 3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팀장인 저와 2명의 팀원 김지수, 권강미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개 파트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피드백해 적절한 강의를 제공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AI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AI는 학습 방향성의 보조자 역할로 학습 자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습 방향성이 아닌 학습 자체를 보조한다면 조금 더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는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출발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문제풀이는 자신이 모르는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이 해주는 문제풀이처럼 답과 답의 근거를 함께 알려주는 AI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자들의 학습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XAI라는 기법을 활용했는데요. XAI는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간단하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내린 결론을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는 제 모델이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전혀 안 궁금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XAI는 단순히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인공지능이 어떠한 체제로 동작하고 동작하지 않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실패하고 성공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에게 XAI는 AI를 좀 더 친숙하게 그리고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XAI를 실제로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지 데이터에 XAI를 적용하게 되면은 가장 우측에 있는 사진은 강아지가 기타를 들고 사람 몸으로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모델이 일렉트릭 기타라고 분류를 했을 때 이 일렉트릭 기타라고 분류하게끔 만드는 픽셀들이 중앙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쿠스틱 기타라고 분류하게 되는 영향을 주는 픽셀들이 가장 좌측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처럼 해당 데이터를 각 라벨로 분류할 때 확률에 기여한 픽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는 이렇게 이미지나 히트맵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자연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어에 XAI를 적용하게 되면은 단어 단위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각 라벨로 분류할 확률에 기여할 단어들을 이렇게 하이라이팅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XAI를 이용해 해답의 근거까지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하는 것인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2가지 하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수능 영어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2번째 목표는 XAI 기법을 이용해 수능 영어 문제를 풀어내고 이제 그것에 대한 해답의 근거를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도식화는 저희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인데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한 후 문법 유형과 맥락 유형으로 나누어 모델링을 진행하고 이제 각 유형에 XAI 3가지를 얹어서 유형별 모델링 결과와 함께 XAI 결과를 정성평가하여 최종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파트입니다. 이제 수능 영어 문제 유형은 총 16가지가 있는데요. 총 16가지의 문제 유형 중 선지와 본문 모두 영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림이나 도표가 있지 않은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제 유형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문제 유형은 문법, 빈칸 추론,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장 삽입, 문단 순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문제 유형을 저희는 문제풀이 방식에 따라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로 2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를 했는데요.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는 유형으로 문법 유형, 그리고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유형으로 나머지 4가지 유형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범위를 좁힌 후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한 방법은 EBSI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기출 모의고사와 EBS 연계 교재를 저희가 직접 손크롤링하여 총 3,937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모의고사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011년에서 2022년도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크롤링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의 11월, 즉 수능 문제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EBS 연계 교재의 경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2012년에서부터 2023년도 데이터,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 2016년에서 2020년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각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유형별 특징과 전처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법 문제 유형인데요. 문법 문제 유형은 전체 데이터, 저희가 수집한 3,937개의 데이터 중 9%를 차지하고 문장의 단어 개수는 평균적으로 141개 정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가 수능 데이터가 11개년을 수집했는데 각 수능마다 문법 문제가 한 개씩밖에 없어서 테스트 데이터가 결국 11개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데이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요. 먼저 콜라 데이터로 16,570개, 1,657개의 문법 적합 여부가 라벨링 되어 있는 콜라 데이터셋과 그리고 토익의 파트 5 문제 유형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문법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법 데이터는 선지가 들어있는 문장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전처리했습니다. 이렇게 1번 선지가 들어있는 문장만 추출하고 그리고 2번 선지가 들어있는 문장만 추출하고 이렇게 5번을 반복해서 총 5개의 문장 데이터를 생성했고요. 이렇게 5개의 문장 데이터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문법 데이터셋은 이와 같습니다. 가장 데이터 비중이 높은 데이터는 토익 데이터이고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 즉 수능에 적용한다면 정답 문장의 비율 또한 토익에서부터 나온 것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맥락 데이터인데요. 맥락 데이터의 약 46%가 빈칸 추론에 해당할 정도로 빈칸 추론이 대부분의 유형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테스트 셋 또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맥락 데이터는 추가적인 외부 데이터셋 없이 저희가 직접 크롤링한 모의고사 및 EBS 연계 교재 데이터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의 특징인데요. 빈칸 추론 문제는 전체적인 맥락 파악이 중요한 문제로 본문 전체 문장 횟수는 평균 7.3개, 그리고 빈칸이 등장하는 문장 순서는 가장 첫 번째 순서나 5번째, 6번째 등 본문 중후반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빈칸 추론은 해당 문단의 빈칸에 각 선지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전처리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1번 선지를 빈칸에 대입하고 2번 선지를 빈칸에 대입하는 방법을 5번 선지까지 반복하여 총 5개의 문단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흐름 문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문제는 저희가 크롤링한 데이터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고 편집을 정답 빈도는 3번과 4번이 대부분인 것을 보아 글 앞부분만 읽어서는 답을 찾을 수 없고 글 전체를 모두 읽어서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파악을 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단어 개수는 평균 148개입니다. 흐름 문제의 경우 주어진 선지를 전체 문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전처리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1번 선지 문장을 삭제한 문단 데이터, 2번 선지 문장을 삭제한 문단 데이터, 이런 식으로 5번 선지까지 반복하여 총 5개의 문단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문장 삽입 문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장 삽입 문제의 경우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어진 문장에는 평균 21개의 단어가, 본문 내 단어에는 평균 134개의 단어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문장 삽입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은 기준 문장을 각 선지 번호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기본 문장을 1번 선지에 대입하고 2번 선지에 대입하는 방식을 5번까지 반복하여 총 5개의 문단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삽입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단 순서 유형인데 문단 순서 유형은 20%를 차지하고 있고 기본 A, B, C의 각 선지별 단어 개수는 평균 30개 정도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문단 순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은 선지의 모든 조합을 고려하여 생성했는데요.
3 곱하기 2의 6가지 조합과 함께 기분 A, B, C의 3가지 조합을 더해서 총 9개의 두 쌍의 문단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처리 과정에서 일부분만 바뀐 채, 즉 단어, 문단 전체는 다 같은데 단어 하나만 바뀌거나 아니면 문장 하나만 바뀐 채 라벨이 달라지는 데이터가 여러 개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0이 소수이고 1이 다수인 상황이 발생해 모델이 데이터를 보고 애매하다고 판단할 때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1로 예측해버리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EDA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를 쉽게 증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4가지 방법 중 SR, 즉 특정 단어를 유의어로 교체하는 방법만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전체 문단에서 하나만 바뀌는데 라벨은 0인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생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EDA를 통해 라벨이 0인 데이터를 2배가량 늘려 라벨이 1인 데이터와 라벨이 0인 데이터의 비율을 유사하게 맞춰줬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파트는 김지수님께서 발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링 파트부터 발표를 맡은 17기 분석 김지수입니다. 모델링 파트 발표 시작해보겠습니다. 문법 모델과 맥락 모델은 각각의 태스크에 따라 평가 지표가 다음과 같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문법 모델의 경우 일반적인 문법 문제는 주어진 선지 중에서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라벨이 1인 값을 1이라고 예측하는 비율이 민감도가 높을 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맥락 모델의 경우 유형에 상관없이 문장의 흐름, 즉 맥락이 자연스러운 문장, 다시 말해 라벨이 0인 값 중에서 모델이 0이라고 예측하는 비율이 특이도가 높을 때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문법 모델에서는 민감도와 정확도를, 맥락 모델에서는 특이도와 정확도를 모델의 정량 평가 지표로 결정하였습니다. 문법 모델의 최종 데이터셋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인지 여부를 분류하는 분류 모델을 태스크로 가지고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6개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켰으며 이외에도 머신러닝 모델을 여러 개 사용해 보았는데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아 이는 성능 평가에서 뺐습니다. 성능은 다음과 같고요. 이 중 앞서 말씀드린 문법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인 민감도와 정확도가 가장 높은 2가지 모델인 알버트와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들을 저희의 후보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맥락 모델입니다. 맥락 모델은 사용한 모델에 따라 데이터셋 형태가 다음과 같이 2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 모델에 따라 데이터셋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뉘고 각각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EDA를 사용한 증강을 진행해서 총 4가지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맥락 문제의 경우 해당 선지를 넣었을 때 또는 흐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겠죠. 제거했을 때 본문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버트나 알버트 모델의 태스크로 사용되는 NSP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오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0과 1로 라벨링하고 이를 통해 두 문장 사이의 내용적 연관성과 통일성 그리고 맥락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 적힌 대로 3가지의 버트 프리트레인 모델과 알버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분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버트가 아닌 by LSTM, 텍스트 CNN 같은 경우에 입력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모델로 구현했으며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모델과 텍스트 CNN에 증강 데이터를 넣은 모델까지 총 4가지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각각의 모델에 대한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테스트 정확도와 특이도를 고려해 버트 라지 언케이스드, 그리고 알버트, 텍스트 CNN 총 3가지를 저희의 후보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발표를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저희는 각 모델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XAI 기법을 적용한 후 적용한 데이터에 대한 정성평가를 진행해 저희의 최종 모델을 결정했는데요. 먼저 사용한 XAI 기법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샵은 게임 이론 중 셰플리 값에 기초해 만들어진 기법인데요. 셰플리 값을 기반으로 샘플, 즉 저희로 치면 텍스트 단어 자체겠죠. 그 단어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블랙박스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셰플리 값이란 간단히 말해 i번째 단어의 기여도가 전체 기여도에서 그 i번째 단어를 뺀 나머지 단어들로 계산된 기여도, 이걸 뺀 거의 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샵의 장점은 모델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모델에 대해서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과
피처 간 의존성을 고려해서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피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도 모델의 정확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이제 예측이나 해석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이상치에 조금 취약하고 데이터가 많은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사진은 2021년 수능 29번 1번 선지에 샵을 적용한 예시인데요.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입니다. 보시면 라벨 0, 즉 문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빨간색의 스코어를 좀 높게 준 것을 볼 수 있고, 조금 진하게 칠한 단어들이 라벨이 0이라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IG입니다. IG는 최종 출력의 기울기에 따라 인풋의 중요도 값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XAI 기법입니다. 베이스라인과 인풋을 대비시켜 특정 피처, 즉 저희로 치면 특정 단어겠죠. 특정 단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이 0과 1 라벨링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저희 문법 모델의 IG를 적용한 예시이고요. 이것은 맥락 모델의 IG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LR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LRP는 딥러닝 모델의 결과를 역추적하여 입력 이미지의 히트맵을 출력하는 기법인데요. SA 기법,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핵심으로는 타당성 전파와 분해가 있는데 시간상 이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LRP를 같은 문법 문제에 적용한 예시입니다. 히트맵을 이제 각각 단어의 색깔로 출력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두 모델이 비슷하게 강조된 단어들도 있지만 또 다른 단어들, 예를 들면 위에 버트 같은 경우에는 셀을 강조하고 있는데 밑에 알버트는 셀에 그렇게 큰 가중치를 주고 있지 않죠. 이처럼 모델의 예측이 조금씩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진은 이제 맥락 모델의 LRP를 적용한 예시고요.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기법을 저희가 선정한 후보 모델에 적용을 해보고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만든 정성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성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문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개년 수능 문제를 확인한 후에 모델과 XAI의 조합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고, 최종 모델은 샵과 버트의 조합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맥락 모델은 맥락의 4가지 유형에 대해 각각 5문제씩 확인을 했으며, 문법과 마찬가지로 모델 XAI의 조합별로 평가를 진행해 맨 앞줄에 있는 IG 버트가 최종 모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모델 성능을 기준으로 후보 모델을 선정한 후에 후보 모델들의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XAI 기법을 적용해 본 후에 또 XAI를 적용했을 때 가장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델을 다음과 같이 최종 모델로 선정을 했는데요. 문법은 버트와 샵의 조합이, 맥락은 알버트와 IG의 조합이 저희 최종 모델입니다. 이제 최종 결과 반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최종 모델을 이용해 수능 문제를 풀고 또 그 근거가 되는 단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법 모델의 결과입니다. 다음 문장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여기 프로듀싱 부분에 밑줄이 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 프로듀싱이 이제 현재 분사 형태죠. 이게 이제 올바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콤마 앞부분 문장이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하면 현재 분사가 맞는 거고, 완전하지 않으면 현재 분사가 틀린 거죠. 그래서 앞부분이 완전한지를 이제 가서 보면은 셀이 주어고 is가 동사죠. 동사가 있으니까 앞부분은 완전한 문장인데, 이 모델, 즉 저희의 버트에 샵을 얹은 모델도 is 부분에 가장 강한 인풋의 그 가중치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XAI는 맥락 문제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 흐름 문제이고, 이 글의 주제는 조직에서의 웃음의 필요성입니다. LRP를 적용한 IG를 적용한 예시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단어들이 shared, members, organization 같은 조직과 관련된 공유하다 이런 느낌의 단어들의 가중치를 크게 주고 있습니다. 반면 흐름 문제의 정답이 되는 3번 손지를 여기 지금 따로 떼놨는데, 이 내용을 직접 해석을 해보면은 이 내용 안에서의 이제 웃음은 조직이 아니라 광고에서의 웃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G 플러스 알버트 모델이 모델의 문단의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제 이해하고 흐름에 도움이 되는 단어들을 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었음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의의 3개를 설명드리며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의의는 XAI 기법을 좀 다양하게 사용해 보았다는 것과 블랙박스를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하려고 시도해 보았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AI를 학습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개는 저희가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크게 듣지 않아서 좀 더 모델 성능을 높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영어 영역에 다른 도표나 선지가 이제 글이 있는 게 아니라 표나 그림 같은 그런 유형들도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질문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받을게요. 보트 알버트 XAI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는지, 있다면 어떤 라이브러리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트랜스포머 인터프리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테스트 어큐러시가 0인 모델은 없고요. 테스트 스페시피시티가 0인 모델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 모델들의 경우 모든 예측을 1로 해버리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